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감옥이 아닌 외계 행성에 보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주 황량하고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겜제입니다. 저는 지난달 영상 업로드를 테마니 한 죄로 어느 이름 모를 외계 행성에 보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테라포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일차, 새로운 행성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주황빛 하늘과 온갖 광석들이 널브러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변의 자원들을 수집하여 생존과 테라포밍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해야 했는데요. 착륙선에는 제작 스테이션이 갖춰져 있어서 가져온 재료들로 배낭과 산소 탱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코발트와 얼음을 활용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과 산소 캡슐을 제작할 수 있었죠. 주변에는 파란색 보급 상자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식량과 설계도칩 등 여러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설계도칩은 각종 도구의 설계도를 담은 상당히 값진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자원을 모아 건설 도구와 해체 도구를 완성했을 무렵 바깥에서는 한창 운석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운석비가 내리는 게 흔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먼저 안전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운석비가 멈추자마자 거주구역을 건설해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구역에는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소모된 산소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에는 가장 먼저 보관 상자를 설치했습니다. 배낭에는 많은 자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관 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철과 티타늄으로 드릴을 설치했습니다. 드릴은 지면에 갇힌 가스를 방출해서 압력을 생성하는 장치였는데요.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옆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거주구역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지는 두 칸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2단계 제작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고급 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방에는 벽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테라포밍 진행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풍력 터빈 한 개로는 전력이 모자라서 풍력 터빈을 추가로 늘려주도록 했습니다. 추가 전력이 들어오자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테라포밍 진행도는 50ti 수준이었는데 푸른 하늘 단계까지는 무려 17만 5천 ti가 필요했죠. 드릴에 이어 이번에는 히터를 만들어서 열 생성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터를 만들자마자 전력 부족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풍력 터빈을 늘려줘야만 했습니다. 한편 산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채소 튜브를 만들어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착륙선에 들어있던 씨앗 한 개를 바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이제 산소와 열, 그리고 압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설계도 칩으로 민첩성 장어의 설계도를 얻게 되면서 천 2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지 남서쪽에 위치한 우주선 잔해를 조사해서 천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잔해에 도착했을 때에는 산소 캡슐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위급 상황 시 산소를 충전할 수 있게 근처에 대피소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산소를 충전하면 산소 캡슐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주선 내부로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좁게 밝혀진 시야에 의지하면서 탐색을 진행했는데요. 운 좋게도 처음에 발견한 상자에서 바로 천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탐색을 잠시 멈추고 대피소로 돌아와서 제작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장어를 제작해서 착용했는데 속도가 무려 15%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탐색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히터를 분해해서 히터의 재료를 얻을 수 있었고 귀중한 설계도 칩까지 획득할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오장에서 우주복을 얻어서 갈아입게 되었는데 우주복에 따른 효과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2일차, 이번엔 우주선 외부를 탐색하던 중 황금색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매우 값져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가져가기엔 인벤토리가 너무 부족했죠. 일단 철을 버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가장 귀해 보이는 황금 씨앗을 먼저 챙겼습니다. 기지에 돌아올 때쯤에는 갈증이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요. 일단 얼음을 녹여서 물부터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을 마셔서 갈증부터 해결하도록 했죠. 테라포밍이 진행되면서 새로 발견한 설계도 중 하나는 바로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풍력 터빈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5배나 높았기 때문에 설치 노동을 덜 수 있게 되었죠. 채소 튜브는 4개까지 늘려주었는데 금방 2단계가 해금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주선에서 얻은 황금 씨앗을 우선적으로 넣어주게 되었고요. 황금 씨앗은 산소 생산량을 6배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산소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에도 발전이 있었는데요. 배낭을 3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인벤토리가 무려 6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일차, 이번엔 기지 북쪽에 있는 우주선 잔해를 탐색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면서 티타늄과 철을 캐서 거주 구획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했고요. 이번에도 근처에 대피소를 지어서 산소를 충전하고 보관 상자를 사용해 인벤토리를 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우주선은 첫 번째 우주선에 비해 크기는 작았지만 내용물은 무척 알찼습니다. 제작이 상당히 까다로운 2단계 히터를 발견해서 재료를 단번에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당장 유용하게 쓰일 알루미늄과 고급 씨앗 등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서는 2단계 채소 튜브를 4개까지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등급의 씨앗을 빼고 우주선 잔에서 얻은 좋은 씨앗을 우선적으로 넣어줬죠. 덕분에 산소 생산량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서 3단계 산소 탱크의 설계도를 해금할 수 있었는데요. 3단계 산소 탱크는 용량이 1.4배로 업그레이드돼서 밖에서의 활동이 더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단계 히터를 제작해서 열 생산량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히터는 크기만큼이나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높았죠. 결국 두 번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나서야 전력 부족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일차, 2단계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찾기 위해 동쪽 지역 탐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발견하지 못한 대신에 잔해 속에서 2단계 태양광 패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차피 태양광 패널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전력 공급에 전선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곳에 바로 설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탐색한 결과 총 3개의 태양광 패널을 얻게 되었고요. 이 정도면 꽤나 든든한 전력을 확보한 것이었죠. 5일차, 공간이 슬슬 부족해지면서 기지를 2층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1층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바깥에는 3단계 채소 튜브를 설치해줬습니다. 3단계부터는 크기가 커져서 실내에 두기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3단계 채소 튜브에는 황금 씨앗을 넣어줬습니다. 단지 한 단계가 올라갔을 뿐인데 테라포밍 속도가 10배는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편 식량재배기에서는 가지가 다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량재배기는 무척 편리하게도 한 번 심으면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북쪽으로 쭉 가다 보니 협곡을 발견했는데 위쪽에 다리 같은 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분명 저 위에도 길이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일단 아래쪽에서는 당장 쓸모가 많은 알루미늄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절벽 위에 걸쳐져 있는 우주선의 잔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에 진입할 무렵에는 금세 해가 저물었는데요. 입구가 잔해로 완전히 막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도구를 장착한 덕분에 뚫고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만큼 보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계도 측과 상당히 좋은 씨앗 2개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일차, 우주선의 뒷문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밑에서 봤던 그 절벽 위의 길이었는데요. 길을 따라 초합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합금이 많이 필요해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었죠. 기지에 돌아와서는 2단계 민첩성 장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부터는 제작에 초합금이 들어갔는데 아까 얻어온 초합금 덕분에 바로 제작이 가능했고요.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바깥으로 나왔다가 뒤늦게 하늘이 푸른색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일차, 기지 2층에 고급 제작 스테이션을 설치하면서 초합금과 고급 장비의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부분이 초합금을 필요로 해서 초합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하지만 초합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발견한 북쪽 협곡에서 상당량의 초합금을 채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지에 돌아와서는 재활용 기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무척 흥미로운 기계였습니다. 여기에 아이템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재료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제작 스테이션에서 그대로 다시 합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자원을 합쳐두면 저장 공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었죠. 재활용 기계를 시험하다가 밖으로 나와보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테라포밍 단계가 또 한 단계 높아졌다는 증거였습니다. 8일차, 기지의 북서쪽을 둘러보던 중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멋지게 이리듐이 빛을 내는 게 보였는데요. 이리듐을 캐면서 계속 탐색을 했는데 캐도 계속 이리듐이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이리듐 광산인 것이 분명했죠. 이곳을 발견한 덕분에 이리듐 수급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이리듐 8개로는 이리듐 막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로켓 엔진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로켓 엔진 2개를 만들어서 티타늄과 조합하면 제트팩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요. 제트팩은 하늘을 완벽히 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공중으로 뜰 수 있게 해줬습니다. 덕분에 훨씬 편하게 탐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일차, 기지의 북동쪽을 탐색하던 중 수상한 암석들로 가득 찬 구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알루미늄을 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주선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관 상자가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특별한 아이템은 없었지만 자주 쓰이는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1차, 기지 주변의 풀 확산기로 풀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테라포밍은 액체 물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기에 심은 호박도 수확을 맞이하게 됐는데 체력 회복량이 높아서 우주 식량을 대체할 수 있었죠. 한편 기지 밖에는 로켓 발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로켓 발사대는 테라포밍 효과를 높여주는 로켓들을 발사하는 시설이었고요. 물론 로켓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11일차, 그동안 모은 자원으로 로켓 엔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이리듐을 막대로 변환시켜 보관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로켓 엔진을 제작할 수 있었고요. 로켓 발사는 일단 로켓을 프린팅한 다음에 발사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로켓 2개를 연달아 발사했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들은 나름의 인공지능을 탑재했는지 몸통을 부벼대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떻게 쏘든 간에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남은 자리에는 바이오돔을 설치했습니다. 내부에는 식물을 재배하는 튜브가 있어서 산소를 뿜어내는 훌륭한 시설이었죠. 그리고 기지 안에는 보관 상자보다 발전된 사물함을 설치했습니다. 사물함은 보관 상자보다 훨씬 큰 용량을 자랑해서 자원을 보관하기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13일차, 테라포밍 지수가 400만에 도달하면서 물채치기 같은 고급 시설이 해금됐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량이 크게 늘어서 원자력 발전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원자로의 재료인 우라늄은 우주선 잔해에서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지 북서쪽의 사막에 있는 우주선 잔해를 조사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 우주선은 꽤나 고급 우주선으로 보였습니다. 사물함에 황금 씨앗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로켓 엔진이 잡동사니 마냥 굴러다니고 있었죠. 게다가 목표했던 우라늄도 충분히 얻으면서 원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4일차, 원자로 2개를 건설하면서 상당한 전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물채치기도 이제 정상 가동되면서 물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물이 그곳에만 생산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지 주변으로 물이 고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디선가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15일차, 혹시나 낮은 지대에 있는 기지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이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토대를 건설해서 평평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거주 구획을 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철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한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을 하다 보니 동쪽의 협곡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안쪽에서 푸른빛이 도는 광석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오스뮴으로 앞으로 만들게 될 광석 추출기의 주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열 생산량에 따라서 이 얼음이 녹는 것을 알게 됐죠. 전에도 이런 얼음들이 녹아내려서 기지 쪽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스뮴을 얻은 덕에 이제 광석 추출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사 작업에서 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철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물은 점점 더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기지의 아래쪽 입구를 폐쇄하고 제트팩을 활용해 2층 입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6일차, 기지가 점점 물에 잠기면서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번엔 대형 거주 구획을 사용해서 한 번에 큰 공간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기지에는 사물함을 다수 배치해서 품목별로 자원을 분류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사물함마다 자원 이름을 붙여서 자원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지금 당장은 귀찮더라도 나중에는 훨씬 편해질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지의 철거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부렸다면 잠수를 하면서 철거 작업을 해야 할 뻔했습니다. 18일차, 마침내 기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이 죄다 잠겨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애초에 너무 잘못된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테라포밍 현안판을 설치해서 한눈에 진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원 분류 작업도 거의 다 진행되어서 이제 원하는 자원을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일차, 기지 오른편에 차량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차량 제작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스테이션에서는 로버 하나만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마이크로칩을 달아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차량 뒤편에는 보관 상자가 달려있어서 짐을 싣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롱면허 6년 차인 저에게는 로버 운전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익숙해지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21차, 알루미늄이 나왔던 지역에 광석 추출기를 설치하니 알루미늄을 채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광석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곳이 해당 광석의 매장지임을 유추할 수 있었죠. 한편 전에 설치한 물채치기에는 물이 꼬박꼬박 채워졌습니다. 행성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음을 찾기 힘들어졌지만 덕분에 물 걱정은 하지 않게 됐고요.
기지 뒤편에는 바이오 실험실을 설치했습니다. 모듈식이라 건물에 그냥 이어붙이면 돼서 무척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실험실을 짓게 되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재료들도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21일차 이리듐 광산에도 광석 추출기를 설치해서 이리듐을 채굴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추출기 덕분에 자원 채굴에 드는 시간을 매우 아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만 1단계 광석 추출기는 순도가 매우 낮아서 다른 광석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22일차 이리듐 광산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초합금이 나오는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협곡에 있는 초합금을 거의 다 채굴했기 때문에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죠. 초합금을 채굴한 김에 오랜만에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로켓이 어떤 이유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로켓의 위치에 바이오돔을 설치해놔서 로켓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오돔을 해체하자 로켓은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23일차 바이오 실험실에서 폭약을 제조하게 되면서 2단계 원자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단계 원자로는 매우 넉넉한 여유 전력을 공급했는데요. 덕분에 3단계 드릴을 계속 늘려서 압력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재료인 해조류를 얻기 위해서 물가에 해조류 생성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여기가 예전에는 마른 언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여기는 깊은 호수가 되어서 머리까지 잠기게 되었죠. 24일차 먼 북서쪽 지역에서 얼음이 녹아내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에 녹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신비로운 빛을 내는 펄사 석영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굴을 막는 얼음의 규모에 따라서 진귀한 자원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은 듯 보였죠. 탐험을 마치고선 초합금 동굴에 들렸는데 이곳에 광석 추출기를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단계 광석 추출기로는 초합금을 채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5일차 로버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면서 가까운 이리듐 광산에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1단계 광석 추출기의 낮은 순도 때문에 이리듐보다는 다른 광석들이 더 많이 채굴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기초 자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버에 잔뜩 실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물속에서는 해조류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조류가 생기는 위치가 무척 변덕스러워서 잘 보이는 것 위주로만 대강 수확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얻은 해조류로는 바이오 실험실에서 비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가지고 꽃 확산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풀 확산기와는 다르게 꽃씨를 넣어서 해당 꽃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가장 고급 씨앗인 황금 씨앗을 넣어줬고요. 황금 씨앗의 높은 산소 배수 덕분에 매우 강력하게 산소를 뿜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28일차 이번엔 로버를 끌고 상당히 먼 곳까지 원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을 주는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분명 다른 인간의 흔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변을 탐색하다 보니 지하 벙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이 꺼진 것으로 보아 이곳을 떠난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래층에서 그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오단으로 이 임무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층의 방에선 샤오단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벽에는 이 행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받은 임무 메시지가 잔뜩 걸려 있었고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갑자기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그가 남긴 아이템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사물함에서는 산소 배수 퓨즈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적화기에 넣으면 주변의 산소 생산량을 5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9일차 기지 뒤편으로 이동한 바이오돔을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바이오돔은 1단계보다 훨씬 진화해서 실내 수목원 같은 느낌을 줬는데요. 2단계 바이오돔은 산소 생산 외에도 일정 주기로 나무 껍질을 공급해줬습니다. 이 나무 껍질은 곧 쏘아 올릴 식물 로켓의 주 재료였죠. 그리고 바이오돔 근처에는 기계 최적화기를 설치해줬습니다. 바이오돔의 높은 산소 생산량과 산소 배수 퓨즈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산소 생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32일차 나무 껍질과 비료 그리고 씨앗을 넣어 제작한 식물 로켓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켓은 행성에 이끼를 퍼뜨리면서 행성의 식물 성장을 도울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리듐 광산은 이미 땅이 녹색으로 변할 정도로 빠르게 테라포밍되고 있었습니다. 이리듐 광산이라는 정체성과 매우 상반되긴 했지만 광산이 꼭 칙칙하란 법은 없었으니까요. 33일차 기지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우 신비로운 암석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기이한 형태의 암석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여기서는 제올라이트라는 광석을 처음으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올라이트는 여러 고급 제작에 들어가는 꽤나 귀한 자원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 근처에서 버섯을 닮은 식물이 자라는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들어선 순간 마치 요정의 나라에 온 듯한 매우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다소 실망스럽게도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평범한 편이었죠. 일단 이곳에 대피소를 건설해놓고 다음번에 다시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장소가 그냥 존재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5일차, 제올라이트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로버의 산소 공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소 먼 지역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뭔가 수상해 보이는 폭포가 있었습니다. 폭포 사이로 흐릿하게 공간이 보이는 걸 확인하고 바로 돌파를 시도했죠. 놀랍게도 폭포 안에는 널찍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행객들이 이 행성에 불시착하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였고요. 근처의 상자에는 유품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들어있었는데 낮은 등급이라 쓸모는 없었습니다. 만약 초반에 발견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이 주변에는 화산지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전 실력으로 용암에 빠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살짝만 탐색해보기로 했고요. 화산지대에서는 흑요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딱히 사용처를 알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나중에 대비해 채굴을 해가기로 했죠. 36일차, 지난번 발견한 버섯 동굴을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소 캡슐을 충분히 준비한 만큼 물속까지 꼼꼼히 탐색했는데요.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재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서 특정한 기구로 열 수 있는 관리자의 열쇠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밑에 중요한 좌표가 쓰여져 있었는데 열쇠에 집중한 나머지 아쉽게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로버를 타고 주변을 계속 돌아보던 와중에 강한 모래 폭풍이 부는 지역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일단 로버를 타고 있으니 안전하게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곧 로버가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급하게 호박을 꺼내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했지만 버티기 힘들었죠. 가까스로 의식을 찾고 로버에 다시 탑승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는지 탑승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로버를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젠가 이 지역이 정화가 될 때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37일차, 로켓을 계속 발사해서 본격적으로 테라포밍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은 생산력을 무려 10배나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중첩될수록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었죠. 거기에 높은 단계의 테라포밍 기계와 최적화를 더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4단계 히터와 기계 최적화기가 가동을 시작하자 테라포밍 속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39일차, 로버 1호의 이지를 이은 로버 2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버 1호에서 칩들을 떼어왔기 때문에 로버 1호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고요. 로버를 타고 주변 지역을 순찰하면서 테라포밍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풀 한 폭이 안 자랐던 지역에 강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높은 단계의 테라포밍 장치를 원활히 가동시키려면 핵융합 발전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채굴한 펄사 석영을 대부분 사용해서 핵융합 발전기를 3개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발전기의 끝판왕답게 핵융합 발전기는 기존 발전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희귀한 펄사 석영을 5개나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지만요. 어쨌든 핵융합 발전으로 넘쳐난 전력으로 드릴도 4단계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드릴의 비주얼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파괴적이 됐는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친환경 장비라고 믿기 어렵죠. 41차, 광석 추출기가 2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마침내 초합금을 채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합금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자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추출기로 광석을 대량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기본 자원들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쇄기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속편하게 분해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42일차, 자동 제작기라는 신문물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자동 제작기는 초합금 8개를 합친 초합금 막대가 재료였는데 그만큼이나 매우 획기적인 도구였습니다. 가령 돌연변이원을 제작하려고 시키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이제 사물함에 부족한 자원만 채워넣으면 제작은 이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돌연변이원은 씨앗 로켓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씨앗 로켓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씨앗을 뿌리는 로켓이었는데요. 산소 생산량을 무려 10배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44일차, 바이오돔 근처에 2단계 꽃 확산기를 설치해줬습니다. 바이오돔 옆에 최적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재 테라포밍 지수는 무려 50억에 도달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더 빠르게 행성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45일차, 이제 땅에서는 유충이 심심치 않게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테라포밍 단계가 곤충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였는데요. 땅에서 주운 유충은 새로 만든 DNA 조작기에 넣어서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까 넣어둔 유충은 나비로 변해 있었죠. 아직은 나비를 풀어둘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관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46일차, 이번엔 정말 그토록 원했던 도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필터였습니다. 이 물 필터를 장착하면 호수의 물을 바로 마실 수 있었죠. 이제 번거롭게 물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에 물만 있다면 갈증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석 추출기의 핵심적인 재료인 오스뮴도 2단계 추출기로 채굴할 수 있게 되었죠. 초합금과 오스뮴 모두 지속적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고급 자원 수급에 매우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52일차, 이번에는 DNA 조작기로 유충을 진화시켜 벌 유충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벌 유충을 가지고는 벌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 황금 꽃밭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바이오돔 뒤편에는 나비돔을 설치해서 나비를 키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비돔에 나비 유충을 넣자 나비들이 돔 안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비들의 성장은 행성의 곤충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이제 테라포밍 지수가 250억에 도달하면서 순간 이동기를 해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선 목적지에도 순간 이동기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주재료인 펄사 석영이 떨어진 관계로 펄사 석영을 찾으러 떠나야 했습니다. 53일차, 화산지대에서 또 다른 지하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펄사 석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탐색 준비에 들어갔죠. 이 지하 벙커의 주인 또한 메시지를 남겨뒀는데 알고 보니 이번에도 샤오단이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해서 화산지대에 정착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한층을 더 내려가자 샤오단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죠. 결국 지하 벙커 탐색으로는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산지대에서 버섯 동굴로 통하는 길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 처음 열어본 상자에서 바로 펄사 석영이 나왔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헤매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관리인이 남긴 석판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두 번째 순간이동기는 이곳에 설치하게 됐고요. 관리인의 재단에는 열쇠를 둘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리인의 열쇠를 올려두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열쇠를 올리자마자 거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긴 통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리인이라는 존재들은 꽤나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안에도 관리인이 남긴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왠지 그들이란 높은 확률로 인간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열쇠가 올려져 있는 재단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에는 좌표가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는 정말 커다란 우주선을 발견하곤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온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제트팩이 되지 않아서 건너갈 수는 없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와중에 거짓말같이 발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꿈인 마냥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도 한 가지 수확이 있었다면 입구에서 푸트라 나비 유충이란 것을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푸트라 나비 유충은 날개에서 범상치 않은 빛을 내며 자신들의 희귀성을 뽐냈습니다. 55일차, 재단의 좌표는 초합금 광산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숨겨진 재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열쇠를 올려두자 거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의 세상에는 안개 속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이런 흔적들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탐색한 결과 입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니 구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실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중력을 무시하고 떠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석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까 본 구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의 정체는 궤도 해수시설로 인간 우주선의 통신을 차단하는 도구였죠. 그들은 인간이 이 행성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개의 열쇠와 함께 새로운 좌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6일차, 이번 고대 시설은 동굴이 아닌 야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돌문이 열리는 대신 절벽이 내려앉는 무지막지한 스케일이었는데요. 절벽 속의 세상은 이미 지구와 유사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자 거의 궁전급 규모의 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관리인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갔다. 이번 입구는 열쇠를 5개나 필요로 했는데 주변에서 모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들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건물 안에는 황금빛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실내 정원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황금빛 석판이 있었는데 관리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요.
이들은 안타깝게도 운석 충돌로 인해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황금나비 유충 2마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곤충 배수가 무려 1500%나 되었습니다. 800%의 푸트라 나비 유충보다도 훨씬 뛰어난 종이었죠.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나비돔에는 황금나비 유충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돔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면서 찬란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고요. 비록 관리인들은 멸망했지만 그들의 황금나비는 이 행성에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61차 해체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우주선 잔의 전자장치들을 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로판이라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회로판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우주무역 로켓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역 로켓으로는 테라 토큰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자원을 팔아서 테라 토큰을 벌 수 있었죠. 일단 테라 토큰을 벌기 위해서 자원 수출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획은 오스뮴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3단계 광석 추출기는 정확한 채굴이 가능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처에 자동 제작기를 설치해서 채굴한 오스뮴을 바로 막대로 가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져가기도 매우 편리하고 따로 가공할 필요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가공된 오스뮴 막대는 무역 로켓에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테라 토큰으로는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테라 토큰을 벌기로 했습니다. 64일차 바깥 세상의 모습은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나비 농장을 지어 바깥에서 나비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무 확산기를 설치한 덕에 주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농장을 지어서 콩을 재배하게 되었는데요. 벌꿀과 콩으로 휴대용 식량을 만들어서 호박 대신 가지고 다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소 수치가 일정 수준을 돌파하면서 대기 중의 산소를 그대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성은 지형뿐만 아니라 자원 매장지까지 파악해줬기 때문에 자원 찾기가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한편 로버 1호가 갇혔던 사막지대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폭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안전하게 로버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더 이상 탑승이 불가능해진 로버는 부품을 회수해서 로켓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6일차 테라포밍 지수가 2,000억을 넘어서면서 펄사 석영의 제작법을 해금하게 되었습니다. 펄사 석영은 바이오 실험실에서 제작이 가능했는데 꽤나 고급 재료들을 소모해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메탄 카트리지라는 것을 필요로 했는데 가스 추출기를 통해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질소나 산소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꺼내서 분류할 때마다 귀찮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자동 제작기를 통해 제작만큼은 편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원을 잘 채워넣기만 하면 됐고요. 68일차 아주 먼 북서쪽 고지대를 탐험하다가 거대한 폭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폭포 속에서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돌무더기로 막혀있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폭발물로만 파괴가 가능했죠. 폭발물은 유황과 이리듐으로 폭약을 만든 다음에 폭약과 회로판을 조합하여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자동 제작기 덕에 제작이 무척 신속하게 됐고요. 폭발물 3발을 터뜨리고 나서야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려면 특정한 아이템이 5개나 필요했는데요. 분명 뭔가 비밀이 있는 장소 같았습니다. 69일차 근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막혀있는 우주선 잔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상자에서 액세스 카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비밀 장소의 열쇠인 것이 분명했죠. 이제 다시 그 비밀 장소로 찾아가서 액세스 카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러자 딱 알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곳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텔레포터를 설치해놨습니다. 73일차 폭발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소들은 보상이 훌륭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카드를 계속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모이는 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액세스 카드가 필요한 문이 많았기 때문에 액세스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액세스 카드를 열고 들어온 방은 마치 비밀 금고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선 테라 토큰 5,000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퓨즈를 무려 4개나 획득할 정도로 보상이 짭짤했습니다. 액세스 카드를 소모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죠. 금고에서 얻은 에너지 배수 퓨즈들은 핵융합 발전기 근처에 최적화기에 넣어주었습니다. 에너지 배수 퓨즈 2개는 핵융합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을 무려 3배로 뻥튀기시켜줬고요. 덕분에 전력 생산량은 소모량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넉넉해졌습니다. 75일차 내부가 물에 잠긴 우주선 잔해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줘야 했는데요.
여기에서 놀랍게도 물속에서 작동하는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 근처를 지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주선이 고장나면서 추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번에 발견한 궤도 회수 장치가 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76일차 무역 로켓으로 주문한 개구리 알이 도착했습니다. 무역 로켓으로 씨앗이나 알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개구리를 키워서 동물 점수를 높여볼 생각이었고요. 개구리를 키우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양서류 농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개구리 알을 넣어주면 됐는데요. 그런데 매우 시뻘건 것들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위에는 붉고 아래는 파란 걸 보니 스파이더맨 같은 느낌도 들었죠. 77일차 이제 이 기괴한 행성에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산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씨앗 확산기 로켓을 집중적으로 발사해줬고요. 로켓의 행렬은 로켓 엔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로켓의 설명처럼 정말 10배 가속 효과는 없었지만 확실히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있었죠. 광기의 무한 로켓 발사 덕분인지 나무들의 성장 속도도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로버를 타고 기지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79일차 이제 물류 자동화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드론 스테이션에서 로켓 엔진과 회로판을 써서 제작이 가능했는데요. 드론의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광석 추출기나 제작대를 공급원으로 설정하고 사물함에서 수요 설정을 하면 끝이었죠. 설정을 마치자 기지에서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록 한 개의 자원만을 날랐지만 막대로 가져가면 8개를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광석들도 자동화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펄사 석영에 필요한 광석들부터 자동화해서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지에 돌아와선 자동 제작대로 제작한 펄사 석영을 사물함에 바로 배송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자원만 더 자동화를 이룬다면 완전 자동 생산도 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83일차 펄사 석영의 생산이 빨라지면서 핵융합 발전기를 넉넉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력이 드는 시설인 차원문 생성기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차원문 생성기는 희귀한 석영을 대가로 멀리 떨어진 우주선 잔해로 워프를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워프를 위해서는 차원문에 직접 뛰어들어야 했는데요. 워프 과정에서 다소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 차원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완전히 다른 행성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차원문의 위치가 표시되어 돌아가는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목적지인 우주선 잔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갈림길이 나오는 걸 보니 길을 헤매기 쉬워 보였는데요. 통로는 돌무더기와 잔해로 2중, 3중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로들이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주변을 잘 기억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만큼 보상은 매우 흡족스러웠습니다. 대량의 테라토큰과 함께 기존 행성에선 얻기 힘든 희귀 석영들을 다소 얻었으니까요. 돌아오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들어왔던 차원문에 다시 몸을 던지는 거였고요. 돌아오고 나서 안 사실은 차원문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오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원문에서 가져온 희귀 석영으로는 최고 등급의 장비들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장비 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88일차 차원문을 오가며 액세스 카드를 확보하게 되면서 비밀 장소에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원주민의 문명이 아닌 같은 인간의 흔적으로 보였죠.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은 확실히 샤오단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였습니다. 꽤나 높은 단계의 시설을 갖춘 것이 그 증거였고요. 그리고 곧 그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행성 탈출을 목표로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우주선 발사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주선의 잔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계획에 성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대의 컴퓨터에서 그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빅 레드락의 미스터리를 모두 밝혀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빅 레드락이 대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비밀 장소에서 로켓 엔진을 많이 수거해오면서 기지의 2단계 사물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켓 엔진은 드론과 로켓 생산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2단계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했죠. 그동안 바쁘게 탐험을 하느라 테라포밍 현황을 확인 못했는데 벌써 포유류 단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95일차 무역 로켓으로 2단계 드론 제작법을 구매하면서 2단계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 외엔 다른 기능은 없었지만 멀리 있는 자원을 가져올 때 효과가 있을 것이었죠. 가장 멀리 위치한 자원 중 하나는 우라늄이었습니다. 펄사 석영 완전 자동 생산을 위해서는 우라늄의 자동 수급이 꼭 필요했는데요. 이제 지도도 있고 장비 수준도 높아진 상태라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단계 광석 추출기를 설치해서 우라늄을 채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지에선 펄사 석영을 위한 2단계 사물함을 설치해서 대량 생산되는 펄사 석영을 비축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01일차 북서쪽 고지대를 둘러보다가 처음 보는 생명체와 마주쳤습니다. 양서류 단계 이후로는 생명체에 관여한 일이 없었는데 알아서 지나간 것으로 보였죠. 마치 쓰다듬으라는 듯이 고개를 내리는 모습에 열심히 쓰다듬어주고 유전적 특성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102일차 오수명 광산에서는 한창 토대 건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토대를 건설해서 최종 단계 히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렇게 넓은 토대를 준비한 이유는 최종 단계 히터가 이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2단계 최적화기까지 설치해서 최고의 효율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편 펄사 석영 생산은 완전 자동화에 이르러서 꺼내도 계속 차오를 정도로 생산량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구역에 순간이동기를 모두 설치했기 때문에 남는 펄사 석영은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3일차 이제 물고기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역 로켓으로 사온 물고기 알을 넣어줬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로켓으로 사온 외래종들은 죄다 호락호락하지 않게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물을 쓰다듬어 얻은 유전적 특성들은 동물 살포 로켓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동물을 투하하는 것인 줄은 완성된 로켓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104일차 사막 지역에서는 최종 단계의 드릴을 건설해서 압력 생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허나 비주얼은 이 행성을 테라포밍 중인 건지 파괴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설치했던 나무 확산기들을 모두 옮겨와서 사막에 심어주도록 했고요. 그리고 최적화기를 설치해서 산소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벌써 나무가 자라난 것을 보면 이곳이 나무지옥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였죠. 106일차 징그러운 테라포밍 기계들을 죄다 멀리 유배보내고 기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옥상에는 외부 농장을 지어서 쿠키의 재료인 밀가루와 코코아 등을 기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지의 벽에는 모두 유리창을 달아서 답답한 느낌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테라포밍 지수는 5조 4천억을 넘어서면서 최종 단계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우주선에 탑승하면 행성 궤도에 있는 선박의 도움을 받아서 이 행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간섭이 발생하면서 궤도에 있는 선박과 통신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죠. 좌표가 주어지긴 했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좌표는 틀림없이 고대 유적에서 발견한 궤도 회수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폭파 장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인근의 초합금 광산에 순간 이동기를 설치한 덕에 빠르게 고대 유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었는데요. 궤도 회수 장치 밑에 대형 폭탄을 설치하고 바로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초 후 궤도 회수 장치는 거대한 화염 속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이렇게 폭발이 마무리되고 궤도 회수 장치가 있던 공간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 밤은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태까지 한 번도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109일차 치열했던 이 행성에서의 시간을 모두 뒤로 한 채 궤도의 선박에 합류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필 마지막 날의 날씨가 우중충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요. 결국 테라포밍 지수 6조 5,400억을 달성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래닛 크래프트에서의 109일간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빅 레드락 등 회수하지 못한 떡밥이 몇 개 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제 최선이었던 것 같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보는 재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유바.